라디오 독서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경란입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의 왕이 신하들에게 마음이 슬플 때는 기쁘게, 기쁠 때는 슬프게 만드는 물건을 가져올 것을 명령했다. 신하들은 밤새 모여 앉아 토론한 끝에 마침내 반지 하나를 왕에게 바쳤다. 왕은 반지에 적힌 글귀를 읽고는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만족해했다. 반지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네, 렌터 윌슨 스미스가 쓴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의 앞부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작가는 자신이 어려울 때는 스스로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나는 내 자서전에 가장 힘든 부분을 쓰고 있다. 바로 작가 이문열 씨인데요. 한국인이 사랑하는 우리 문학, 오늘은 이문열 작가의 금시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금시조, 이문열. 무엇인가 빠르고 강한 빗줄기 같은 것이 스쳐간 느낌에 고죽은 눈을 떴다. 얼마 전에 가까운 교회당의 새벽 종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어느새 아침이었다. 동쪽으로 난 장지 가득 햇살이 비춰 드러난 문살이 그날따라 유난히 새카맸다.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피려는데 그 작은 움직임이 방 안의 공기를 휘저은 탓일까? 엷은 묵향이 콧속으로 스며들었다. 고매원인가? 아니, 용상복무일 것이다. 연전에 몇 번 서실을 드나든 인연을 소중히 여겨 스스로 문호의 제자를 자처하는 박 교수가 지난 봄 동남아를 들러오는 길에 사왔다는 대만산의 먹이다. 그때도 이미 운필은커녕 자리 보전을 하고 누웠을 때라 고죽은 왠지 그 선물이 고맙기보다는 서글펐었다. 이거 머리맡에 갈아두고 흠양이라도 하시라고. 예끼 이 사람, 내가 귀신인가 흠양을 하게. 이렇게 핀잔까지 주었지만 실은 그대로 되고 말았다. 매일 아침 머리맡에서 먹을 가는 딸 추수의 갸륵한 마음씨 못지않게 그 묵향 또한 좋았던 것이다. 아버지께서 빨리 일어나셔야 할 텐데. 먹의 향이 이렇게 좋다니. 아버님, 먹 다 갈았습니다. 바깥 공기 궁금하실 것 같아 문은 열어놓고 가겠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아버지. 그래, 추수의 마음 씀씀이가 기특하구나. 반신불수로 누워있는 사람한테는 늘 바깥 소식이 궁금한 법이지. 어디 일어날 수 있으려나? 고죽은 몸을 일으켜 보았다. 마비되다시피 한 반신 때문에 쉽지가 않다. 사람을 부를까 하다가 다시 마음을 돌리고 누웠다. 아침의 고요함과 평안함, 그리고 이제는 고통도 아무것도 아닌 쓸쓸함을 의례적인 문안과 군더더기 같은 보살핌으로 깨뜨리고 싶지 않았다. 고죽은 천장의 합판 무늬를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한 살이 이 생에서 나는 오늘과 같은 아침을 얼마나 자주 맞았던가. 아무도 없이. 그래, 아무도 없이. 몽롱한 유년에도 그런 날들은 수없이 많았어. 다섯인가 여섯인가 되던 어느 아침에도 혼자 맞은 적이 있지. 그때도 아무도 없었어. 그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지. 밖엔 숨죽인 곡성이 은은하고 흰옷에 산발한 어머니가 날 쓸어안고 언제라도 쓰러져 버렸어. 그리고 내 나이 8이 됐을 때 전날 밤엔 분명히 어머님과 함께 잠이 들었는데 아침에 깨어보니 또 혼자인 거야. 그 이유를 할머니가 말해주었지. 날 쓸어안고 우시면서 넋두리를 한 거야. 아이고 내 새끼, 이 불쌍한 새끼를 어쩔꼬. 금없을 년이 달상도 못 잡아서 옆집 보레비하고 바람이나. 아이고 내 새끼만 불쌍하지. 아비 죽은 지 3년도 안 돼 어미까지 잃다니. 이를 어쩐다, 이를 어째. 그 뒤 숙부의 집으로 옮긴 후에도 대개가 홀로 깨는 아침이었다. 숙모는 언제나 병들어 다른 방에 누워 있었고 숙부는 집보다 밖에서 더 많은 밤을 새웠다. 생각이 유년으로 돌아가자 고죽은 어쩔 수 없이 지금과 같은 그의 삶 속으로 어린 그가 내던져진 첫날을 떠올렸다. 50년이 되는가 아니면 60년. 어쨌든 10살의 나이로 숙부의 손에 끌려 석담 선생의 고가를 찾던 날이었다. 어쩌겠나. 석담 자네가 좀 맡아줘야겠네. 내가 이 땅에만 있어도 죽이든 밥이든 함께 끓여 먹고 거두겠네만. 난 상해로 망명을 할 걸세. 상해로 가면은 기어이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건가? 해야지. 그게 운명이라면. 병든 아내를 저가에 맡기는 터에 이 아이까지 저가에 짐이 되게 하고 싶지는 않네. 맡아주게. 우리 친형님의 한 점 혈육일세. 너 이 어른께 인사 올려라. 석담 선생님이시다. 내가 다시 널 찾으러 올 때까지 부모처럼 모셔야 한다. 예. 절 받으십시오. 소인 고죽이라 합니다. 너 글을 배웠느냐? 동몽선습을 떼었습니다. 그렇다면 소학을 읽어라. 그걸 읽지 않으면은 몸둘 바를 모르게 된다. 예. 그러나 그뿐이었다. 그 뒤 그는 몇 안 되는 선생의 문화생들 사이에서 몇 년이고 거듭 소학을 읽었지만 선생은 끝내 못 본 채 했다. 그러다가 13 되던 해에 선생은 그를 난데없이 가까운 소학교로 데려갔다. 나중에 일이야 어찌됐건 그걸로 보아 선생에게는 처음부터 그를 문화로 거둘 생각은 없었음에 틀림이 없었다. 돌아가신 스승을 떠올리게 되자 고죽의 눈길은 습관적으로 병실 모서리에 걸린 석담 선생의 진저기에 머물렀다. 모든 것이 넉넉하지 못한 때에 쓴 것에다
오랫동안 표구를 하지 않은 채 보관해 온 터라 종이는 바래고 낙관의 주사도 날아가 희미한 누런색을 띠고 있었지만 스승의 필력만은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었다. 금시벽해 향상도화. 스승님의 필력은 여전히 살아 움직여. 내 평생 싫어하면서도 두려워했고 이루고자 하면서도 넘어서고자 했던. 그런데 이제와 다시 보아도 스승님의 글은 한 획 한 획에 스승의 준엄한 정신이 담겨 있어. 스승님, 제가 빨리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 스승님에게 알리지도 않고 문화를 빠져나왔던 것 기억하세요? 당대 최고의 문인이란 분이 제겐 좀처럼 글을 가르쳐주지 않으려고 하셨지요. 전 그게 싫었습니다. 저도 스승님처럼 잘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만 스승님의 문화를 뛰쳐나오고 말았지요. 그때가 제 나이 27이었습니다. 조급한 성취감에 빠진 그는 스승에게 알리지도 않고 문화를 빠져나왔다. 좋게 말하면 자기 확인을 위해서였고 나쁘게 말해서는 자기 과시의 기회를 찾아서였다. 그리고 그 뒤 석 달간 적어도 그 자신에게는 성공적인 유력이었다. 적파의 백일장에서는 장원을 했고 영남의 여러 서당에서 인정을 받기도 했다. 석 달 뒤 종이와 북값 대신 받은 곡식을 한 짐 지어 돌아올 때만 해도 그의 호기는 만장이나 치솟았다. 그러나 석담 선생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내 집 안으로 들어올 거 없다. 그걸 대문 밖에 내려놓아라. 곡식을 대문 밖에 내려놓으라고시오? 저 젊은 문인이 글을 써주고 받은 겁니다. 내려놓으래도. 예. 너도 필랑을 벗어 이 위에 얹어라. 예. 선생님, 어쩔 작정이십니까? 네 숙부의 부탁도 있고 하니 한 식격으로는 내 집에 붙여두겠다. 그러나 그 선생님이란 말은 앞으로 결코 입에 담지 말아라. 아침에 붓을 쥐기 시작하여 저녁에 자기 솜씨를 자랑하는 그런 보잘것없는 환쟁이를 나는 제자로 기른 적이 없다. 그 뒤 고죽은 노한 스승의 용서를 받는데 꼬박 2년이 걸렸다. 처음 문화의 끝자리를 얻을 때보다 훨씬 참기 어려운 혹독한 시련의 세월이었다. 그리고 지금 올려보고 있는 글귀는 바로 그 감격적인 사면을 받던 날 석담 선생이 손수 써서 내린 것이었다. 다 됐다. 금시벽해 향상도화. 그래. 글을 쓰매 그 기상은 금시조가 푸른 바다를 쪼개고 용을 잡아 올리듯 하고 그 투철함은 향상이 바닥으로부터 냇물을 가르고 내를 건너듯 하라. 이 글을 잊지 말아라. 예.
그러고 보면 어렵고 어려웠던 입문의 과정도 고죽의 기억 속에는 일생을 가도 씻기지 않는 한과도 흡사한 빗속에 쌓여 있다. 그 어떤 예감에서였는지 석담 선생은 처음 그를 숙부에게서 떠맡을 때부터 차가운 경계로 대했다. 나도 글을 배우고 싶은데, 나도 저기 있는 문화생들보다 더 잘 쓰고 잘 그릴 자신이 있는데 왜 나한테는 글을 안 가르쳐 주시는 거지? 내가 선생님 버리는 건 모아뒀지. 봐, 이만하면 저 문화생들보단 낫잖아? 석담 어디 있는가? 부엌에 있을 리는 없는데. 응? 안녕하십니까? 넌 누구냐? 새로운 문화생이냐? 아니, 어서 들어오시게. 알았네. 그런데 너 바닥에다 글을 쓰고 있었느냐? 예. 글씨가 제법이로구나. 석담한테 배운 게냐? 어디? 아니, 그게 파지 버린 것 보고. 오, 그래? 그야말로 어깨너머로 배운 건데 제법이야. 운고, 안 들어오고 부엌에서 뭘 하는가? 가네, 가. 네 스승이 왜 너한테 글을 안 가르치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아침 일찍부터 석담 선생 내외가 나란히 집을 비워 홀로 빈집을 지키게 된 그는 선생의 서실을 치우다가 문득 야릇한 충동을 느꼈다. 그때까지 홀로 쌓은 연말을 한눈으로 뚜렷이 보고 싶다는 충동이었다. 그는 곧 벼 위에 먹을 갈기 시작했다. 이만하면 먹은 됐고, 석담 선생님이 문인들한테 강조했던 것처럼 몸과 마음을 가다듬고, 이제 먹물 한 방울 튀기지 않고 해서채로 됐어. 다음은 안채 글예비. 그래, 이거야. 이런 거였어. 그는 황홀한 경지로 빠져들었다. 그러다가 그가 돌연한 호통소리에 정신을 차린 것은 그 무렵 들어 익히기 시작한 난정서 첫머리를 막 끝낸 직후였다. 이런! 그만두지 못하겠느냐? 선생님! 이 애는 지난번 부엌에서 본 그 애로구만. 죄송합니다. 글씨는 두고 가거라. 예? 예! 고죽은 야릇한 호기심과 흥분으로 이내 사랑채 부근으로 돌아와 방 안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 사이 불이 밝혀진 방 안에서는 한동안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리더니 이윽고 운곡이 물었다. 놀라운 실력인데 진실로 석담께서 가르치시지 않았단 말씀이오? 어깨 넘어 배웠다면 모르되 나는 결코 가르친 바 없소. 그렇다면 실로 놀라운 일이오. 천품을 타고나서 왜 제자로 거두시지 않으셨소? 빈부전. 운고께서는 왕욱은 왕희지의 말을 잊으셨소? 그럼 저 아이에게 가르침을 전하지 못할 만큼 사람답지 못한 데가 있단 말씀이오?
첫째로, 저 아이에게는 재기가 너무 성하오. 점획을 모르고도 결구가 되고, 12 필법을 듣지 않고도 조정과 포백과 사전을 아오. 한마디로 하늘이 내린 천재라 할 수 있지. 그렇다면 석담께서 그 도근을 열어주시면 될 것 아니겠소? 그게 쉽겠소. 게다가 저 아이에게는 문자향과 석원기가 있을 리 없소. 도가 없다는 말이요. 그런데도 이 나는 제법 간드러진 풍류로 어우러지고 있지 않소. 나는 그게 걱정이요. 바로 잡아주면 될 거 아니오. 그만 거두시구랴. 벌써 자기 재주를 믿고 바깥 출입을 했었소. 난 이해가 되질 않소. 온화한 석담이 왜 그리 저 아이한테만 냉정한지 말이오. 너무 허물하지 마시오. 실은 나 자신도 왜 저 어린아이가 마음에 걸리는지 알 수 없어. 왠지 저 아이를 볼 때마다 이건 악연이다, 이런 기분뿐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소이까? 석담, 정 꺼리끼신다면 사흘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 저 아이를 내게 보내시오. 이미 저 아이는 이 길을 벗어나기는 틀린 것 같소. 그러자 한동안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석담 선생의 낮으나 결연한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실 필요는 없소이다. 내가 길러보겠소. 근데 석담의 표정이 왜 그리 우울하고 슬퍼 보이는 게요? 아니요. 석담 선생의 표정은 우울하고 슬퍼 보였다. 그런데 그때 석담 선생께서 악연이라고 한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말이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갑자기 그를 받아들인 것은 또 무엇 때문이었을까? 고죽이 석담 문화에 정식으로 이름을 얹은 것은 그 다음 날이었다. 석담 선생의 말처럼 정말로 그들의 만남은 악연이었을까? 그가 문화에 든 후에도 그들 사제간의 묘한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석담 선생은 그가 중년에 들 때까지도 가슴속에 원망으로 남아있을 만큼 가르침에 인색했다. 다 갈았습니다. 붓을 쥐기 전에 먼저 추사의 서결을 외우도록 해라. 예. 그 씨가 법도로 삼아야 할 것은 텅 비게 하여 움직여 가게 하는 것이다. 마치 하늘과 같으니 하늘은 남북극이 있어서 그것으로 굴대를 삼아 그 움직이지 않는 곳에 잡아매고 그런 후에 그 하늘을 항상 움직이게 한다. 그 씨가 법도로 삼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이제 됐다. 안진경의 법첩이다. 네가 이걸 100번을 쓰면 본은 될 것이고 1000번을 쓰면 잘 쓴다 소리를 들을 것이며 10,000번을 쓰면 명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 어디 가십니까? 제 글씨체를 바로 잡아주세요.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가르침은 오직 그뿐이었다. 그 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드러내놓고 연마할 수 있다는 것과 이틀에 한 번씩 웅곡 선생에게 들러 한학을 배우게 된 정도였을까.
그러다가 꼬박 3년이 지난 후에야 딱 한마디를 덧붙였다. 숨을 멈추어라. 예? 글을 쓸 때 숨을 멈추래도. 예. 선자리에서 성불할 수 없고 맨손으로는 용을 잡을 수가 없다. 오직 많이 쳐본 연후에라야만 가능하다. 그리고는 그뿐이었다. 가끔씩 어깨 너머로 그의 난을 구경하는 일이 있어도 입을 열어 자상하게 그 법을 일러주는 일은 없었다. 그러다가 그의 난이 거의 이우러져 갈 무렵에야 한마디 덧붙였다. 왼쪽부터 쳐라. 돌은 붓을 거슬러 써야지. 예. 석담은 제자의 성취를 별로 기뻐하는 법이 없었다. 입문한 지 10년에 가까워지면서 그의 솜씨는 선생의 동료들에게까지 은근한 감탄으로 오르내리게 됐다. 하하, 고죽의 솜씨는 참으로 대단하오. 과찬이십니다, 문곡 선생님. 아니다. 나도 질투가 날 정도니 하늘이 내린 게 분명한 것 같구나. 무슨 소리. 이제 겨우 흉내를 낼 수 있을 뿐이요. 선생님은 왜 저렇게 냉담하실까? 다들 좋다는데 선생님의 동료들까지 감탄을 하는데 혹시 내 실력을 두려워하는 건 아니겠지? 칭찬 한번 해주면 안 되나? 난 누구보다 선생님의 칭송을 듣고 싶다고. 뭐 하고 있느냐? 나가보거라. 예. 그러나 석담 선생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가 나이를 먹고 글씨가 무르익어 갈수록 선생의 차가운 눈초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까지 번쩍였다. 그리고 그들 불행한 사제간이 완연히 갈라서게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었다. 선생님, 서화는 예입니까? 법입니까? 도입니까? 도다. 그럼 서예라든가 서법이란 말은 왜 있습니까? 예는 도의 형이며 법은 도의 옷이다. 도가 없으면 예도 법도 없다. 예가 지극하면 도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는 도의 향이 아니라 도에 이른 문 아니겠습니까? 그건 장인들이 하는 소리다. 무엇이든 항상 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글씨며 그림을 배우는 일도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 먼저겠군요. 그렇다. 그래서 왕우군은 비인부전이란 말을 했다. 너도 이제 그 뜻을 알겠느냐? 오늘은 내가 심히 피곤하다마는 그럼 쉬셔야죠. 아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이뤄오고 싶은 경지. 나하고는 멀다는 말인가. 설령 최고 경지에 이르렀을 때 본다는 금시조가 솟아오르며 향상이 논인들, 그게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이 글씨를 쓰는 어떤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태산에 올라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 거를 근심하는구나. 그러면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더 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들이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했단 말이냐?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은들 무엇이며 그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서화가 남겨진다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이와 먹이겠습니까? 네, 일찍이 내 놈의 천고를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가!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의 집을 나선 고죽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입관된 뒤였다. 벌써 30여 년 전의 일이건만 고죽은 아직도 희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 얼음을 만져보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 스승이 돌아가신 후 평생 쓸쓸하던 문전은 문화와 동료들로 붐볐다. 그날 온곡 선생이 고죽에게 말했다. 관상명정은 네가 써라. 석담의 유언이다. 진산이 뭐냐 하는 관직은 쓰지 말고 다만 석담 김공급여지구라 하고 쓰면 된다. 제가 쓰라고요? 그 뜻을 알겠는가? 관상명정을 쓰라는 건 네 글을 지하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니라. 석담은 그만큼 네 글을 사랑했단 말이다. 이 미련한 작자야. 석담과 고죽, 그들 사제간의 일생에 걸친 애증이 흔적 없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제서야 고죽은 단 한 번이라도 스승의 모습을 뵙고 싶었으나 이미 입관이 끝난 후여서 끝내 다시 배울 수는 없었다. 꽤 오랜 시간을 잔 모양으로 마루의 괴종시계가 새벽 4시임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다. 진통제의 기운이 거친 탓인지 정신만은 이상하게 맑았다. 문병객들은 대부분 돌아가고 없었다. 남은 것은 옆방에 잠들어 있는 아들 형제와 책궤에 엎드려 자고 있는 제자 초헌뿐이었다. 고죽은 가만히 상체를 일으켜 보았다. 문득 자기가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상기했다. 조원아. 선생님, 무슨 일이십니까? 아니, 왜 누워 계시지 않고 벽에 기대 계신지요? 눕혀드릴까요? 아니다. 벽장과 문갑에서 그간 걷어들인 소화를 꺼내라. 예? 모아놓은 내 글씨와 그림들을 꺼내놓으란 말이다. 예.
초원은 일어나서 시키는 대로 했다. 여기저기서 꺼내놓고 보니 200점이 훨씬 넘었다. 액자는 모두 빼 없앴는데도 제법 방 한 구석이 수북했다.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내게 펴보이도록 해라. 예. (30대에) 쓴 글이구나. 우백시의 글인데 5절을 제대로 본받지 못했다. 왼쪽으로 밀어놓아라. 다음. 자, 나 아닙니다. 이미 소남 정사초를 부인해놓고 오히려 석파 대원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산란도 심란도 아니다. 왼쪽으로 밀어놓아라. 다음. 법체를 본받았으나 그 임무나 집자가 부실하구나. 왼쪽으로 밀어놔라. 다음. 한 액이 다 부실하구나. 다음. 선생님, 이 글은 다들 감탄하는... 아니다. 자기 오만에 빠져있어. 왼쪽으로 밀어놓아라. 다음. 더 이상 없습니다. 더 없느냐? 예. 전부 왼쪽으로 밀어놓은 것뿐이구나. 오른편으로 넘어갈 게 한 점도 없더니. 한 점도. 새벽부터 시작된 그 작업은 아침 해가 높이 솟을 때까지 계속됐다. 거의 초인적인 정신력이었다. 결국 초원의 오른쪽으로 넘어간 서원은 단 한 폭도 없었다. 고죽의 얼굴에 일순 처량한 빛이 떠돌더니 그때까지 꼿꼿하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지며 그의 몸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결국 보이지 않았어. 나 역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걸 보고자 소망했지만 어쩌면 그 소망은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미뤄온 것인지도 모르지. 내 일생 단 한 번이라도 보고자 했던 금시조. 그는 끝내 그 새를 보지 못했다. 그가 힘없이 자리로 무너져 내린 것은 단순히 기력을 지나치게 소모한 탓만은 아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이나 친지들은 고죽이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는 채 5분도 되지 않아 다시 눈을 떴다. 그리고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처럼 상체를 일으키더니 또렷한 목소리로 초원을 불렀다. 초원아, 이걸 싸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라. 장독대 옆 화단이다. 예? 어찌 하시려고? 난 저것들로 일평생 나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왔다. 스스로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당연한 듯 세상 사람들의 감탄과 존경을 받아들였다. 무슨 말씀을? 물론 그와 같은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난 아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들에서 솟아오르는 금시조를 보길 간절히 원했다. 그것으로 내 삶이 온전한 것으로 채워질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설령 내가 그 새를 보았다 한들 과연 그러할지 의문이다. 아버지, 어쩌시려고? 초혼아, 이제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들을 남겨두면 뒷사람까지도 속이게 된다. 어서. 예. 초원은 말없이 사와 꾸러미를 안고 문을 나섰다. 스승의 참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더는 영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초원을 말리러 나서지 않았다. 언제부턴가 고죽을 감돌고 있는 이상한 위엄과 기품에 압도된 탓이었다. 문을 닫지 마라. 예. 거기다. 모두 내려놓아라. 방 안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장독대 곁 화단이었다. 몇 폭이 시들어가는 불꽃 옆에 조원이 서와 꾸러미를 내려놓자 고죽이 다시 소리 높여 명령했다. 불을 질러라! 그제서야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일부는 고죽을 달래고 일부는 달려나와 초원을 붙들었다. 모두가 쓸데없는 소란이었다. 자기를 달래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고죽이 돌연 병력 같은 호통을 쳤다. 어서 불을 지르지 못할까! 예. 마를 대로 마른 종이와 헝겊인데다가 개중에는 기름까지 먹인 것도 있어서 화덤이는 이내 맹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신음 같은 탄식과 숨죽인 흐느낌과 나지막한 비명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아버지의 사랑이 타고 있어. 아버지의 예술이 타고 있다고요. 처절한 진실이 타고 있는 게지. 근데 저게 다 돈인데. 반세기 가깝게 명성을 누려온 대가. 두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그의 서화를 얻어가고 국전심사위원도 한마디로 거부한 고죽의 진적들이 한꺼번에 다 없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때 고죽은 보았다. 저건 불길 속에서 날아오르는 저것. 금시조. 그 불길 속에서 호련히 솟아오르는 한 마리의 거대한 금시조를, 찬란한 금빛 날개와 그 힘찬 비상을. 고죽이 숨진 것은 그날 밤 8시경이었다. 향년 72세다. 오늘 소개한 금시조,
글쎄요. 어떤 예술의 경지에 오를 때 만난다는 상상 속의 새인데요. 누구든지 어떤 일에 몰두하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황홀한 어떤 경지에 오르게 되잖아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오직 그 한 곳에만 집중하는. 그러고 보면은 이 금시조라는 건 뭔가에 아주 온전히 집중하는 그 사람만이 맛볼 수 있는 가슴 벅찬 기쁨 같은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 연말에 이런 기쁨을 맛본다면 올 한 해 마무리 정말 잘 되겠죠. 라디오 독서실 다음 시간에는 희곡 한 편 소개합니다. 이윤설의 팔도 모창 가수왕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문열의 금시조편, 음악 엄은영, 효과 안익수, 노동걸, 김기평, 기술 이흥규, 극본 서현희, 제작 박기환, 진행의 김경란이었습니다.